이곳이 평범한 정글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전장입니다. 포로를 살려두는 일 따위는 없죠. 이 포식자들은 이빨과 손톱을 비롯해 모든 무기를 사용합니다. 위장술과 화력, 심지어 화학전도 불사합니다. 이들은 세계 최강의 포식자들로 무기들을 장전해 사냥을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보초병들은 한 가지 무기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바로 칼입니다. 정확히는 4개의 칼이죠. 발톱은 맹금류의 필수적인 무기로 가장 중요한 사냥 도구입니다. 먹이는 이 발톱이 처음 닿는 순간 죽기도 합니다. 아마 그게 최선일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발톱에 잡혀 꼼짝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이 강하게 조르는 힘에 결국 질식사하게 되죠. 발톱은 살을 파고들어 내부 장기를 뚫어버립니다. 마침내 엄청난 피를 흘리거나 장기가 손상되죠. 이곳 남대서양 깊은 곳에선 모든 동물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암석으로 가득한 포클랜드 제도에서도 발톱이 달린 포식자들이 번성하죠. 줄무늬 카라카라들은 일종의 비행 함대입니다. 어린 카라카라들은 함께 어울리며 섬 전체를 점령하기 이전에 서로 용맹을 겨루죠. 카라카라들은 주로 시체를 먹으며 식성이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코끼리 바다표범이 털갈이를 하면 카라카라가 죽은 피부를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양가가 있다면 뭐든지 덤벼들죠. 카라카라의 주요 먹이는 물개무리로 특히 갓 태어난 새끼들입니다. 어미 물개가 사라지면 사냥이 시작됩니다. 어린 카라카라는 이렇게 발톱을 사용하는 걸 배우죠. 나머지 무리가 모여들어 발톱으로 공격하는 사이 어미 물개가 돌아옵니다.
어미는 새끼를 부르지만 대답이 없죠. 실패했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풍성한 먹이들이 여전히 잔뜩 있으니까요. 바다새들이 알을 낳는데 카라카라의 눈은 이들을 주시합니다. 발톱은 망치의 역할도 합니다. 알은 이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알이 부화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죠. 바위뛰기 펭귄들의 새끼가 태어납니다. 이번엔 발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발톱으로 재빨리 새끼를 집어 달아납니다. 카라카라들이 새끼를 훔쳐가도 막을 방법이 없죠. 강력한 발톱을 가진 카라카라들을 어미들이 따라잡거나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애리조나의 소노라 사막. 이 건조한 지역에 북미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발톱 사냥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리스 메이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선 먹이가 희박하기에 발톱에만 의지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매 종류로는 유일하게 협동작전을 펼침으로써 사막에서 살아남고 있죠. 조류에서 포착된 가장 정교한 협동 기술을 보유한 이들은 혼자일 때보다 협동할 때 성공률이 2배로 늘어납니다. 솜꼬리 토끼가 나타납니다. 토끼 사냥은 쉽지 않습니다. 빠른 데다가 사막 덤불에 숨어버리기 때문이죠. 멧돼가 토끼를 둘러쌉니다. 매들은 긴 추격에 알맞은 전술을 계획하는데 릴레이 공격이죠. 토끼는 한 마리의 매를 따돌리는 데 성공하지만 다른 매들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늑대무리처럼 매들도 먹이를 나눠 먹는데 조류종에서는 전례가 없는 행동이죠. 칼이 없으면 독소로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화학 무기들은 최근에 개발된 것들이지만 자연에서는 수백만 년 동안 여러 이름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독입니다. 효능은 포식자마다 다양한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에게 독액을 주입합니다. 단 한 번만 쏠 수 있거나 재사용이 가능하기도 하죠. 독이 나오는 곳도 다양합니다. 송곳니와 침과 집게발이 있습니다. 독을 가진 포식자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3천 종류의 진해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자이언트 진해입니다. 몸 길이는 30cm가 넘으며 한성의 날카로운 집게발에선 상대의 신경계를 공격하는 독액을 뿜어냅니다. 인간에게도 큰 고통을 줄 정도이며 먹이에게는 치명적이죠. 수비도 뛰어나 뒷다리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있습니다. 녀석은 몸의 구멍들로 숨쉬기 때문에 탈수증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밤에 사냥합니다. 이들의 주요 먹이는 거미, 새, 설치류, 개구리, 도마뱀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다리수는 100개가 아닌 최대 46개입니다. 산악용 쇠무처럼 물체에 안전하게 매달릴 수 있죠. 그래도 땅에서 사냥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설치류가 진해의 최고 먹이입니다. 새끼들을 위해 어미는 먹이를 찾으러 나가야 하죠. 새끼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약하며 공격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진해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더듬이로 아주 작은 움직임도 감지해내죠. 새끼들의 어미가 돌아오자 진해가 서둘러 후퇴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진해의 강력한 독에 새끼 한 마리가 목숨을 잃고 말죠. 진해는 다른 먹이를 찾아 사라집니다. 독을 사용하는 포식자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동물은 이것일 겁니다. 킹코브라는 남아시아의 숲과 평원에서 서식합니다. 치명적인 독과 날카로운 송곳니로 유명한 동물이죠. 킹코브라가 숲을 돌아다닐 때는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한 번 공격에 어떤 뱀보다 더 많은 독액을 쏟아붓죠. 1시간 내에 사람 20명을 죽일 수 있으며
정글에서 가장 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코브라의 주식은 다른 뱀들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동물들이 안전한 것은 아니죠. 코브라가 사냥할 수 있게 모두 자리를 비켜줍니다. 코브라는 나무에 올라 다음 먹이를 찾죠. 이 구렁이는 코브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구렁이는 2m 이상 자라지만 독은 없습니다. 코브라는 100m 밖에서도 먹이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점심거리를 발견한 것이죠. 구렁이 또한 자신의 먹이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쫓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쥐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자에게서 도움을 받는 순간입니다. 코브라는 땅의 진동을 통해 상대 뱀의 움직임을 감지하지만 먹이의 방향은 혀로 알아내죠. 코브라는 먹이와 1m 떨어져 있어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구렁이의 반격은 헛될 뿐이죠. 코브라는 피하 주사기로 독소를 주사하는 것처럼 송곳니를 통해 독액을 주입합니다. 독액이 구렁이의 신경계로 흘러들죠. 처음에는 어지러웠다가 졸음이 오고 마침내 완전히 마비됩니다. 코브라는 먹이를 통째로 삼킵니다. 거대한 먹이도 삼킬 만큼 턱을 넓힐 수 있으며 뒤로 향해 있는 이빨들은 먹이를 안으로 움직이죠. 소화 과정도 이미 시작되어 독액이 구렁이를 녹이고 있습니다. 구렁이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죠. 독액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번엔 이빨과 턱입니다. 최강의 포식자 중에 입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턱이 아주 강해서 잡힌 먹이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죠. 또한 매우 유연해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표현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름 대작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꼽히는 동물인 백상아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성 물고기죠. 이들의 치명적 무기는 잇몸에서 자라는 300개의 톱니 모양의 칼입니다. 평생 새 것으로 대체되는 여러 줄의 이빨들로 8개월마다 새로운 이빨들이 입 뒤에서 앞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사냥 영역이 가장 넓은 동물 중에 하나로 칠대양 전체에 걸쳐 사냥을 하죠. 사람 허리 깊이의 얕은 물이나 900m 깊이의 깊은 물에서도 사냥합니다. 돌고래나 죽은 고래, 다른 백상아리까지 먹죠. 백상아리의 이번 목표는 바다 표범입니다. 놀라운 힘으로 먹이의 전속력으로 돌진하죠. 모든 공격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2번 연속 실패하진 않습니다. 백상아리의 이빨은 먹이를 찌르게 되어 있으며 어금니가 없어 씹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물고 몸을 흔들어서 먹이의 살을 떼어내어 통째로 삼켜버리죠. 이들이 조스라고 불리는 진정한 이유는 2톤에 가까운 무는 힘 때문인데 사람 턱 힘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조스라는 별명이 더욱 어울리는 동물은 깊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비단구렁이의 턱은 작아 보여도 힘은 대단하죠. (6m) 이상까지 자라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중에 하나입니다. 건드리면 물기 때문에 발을 디딜 때 조심해야 하죠. 삼킬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먹습니다. 다른 포식자들처럼 역시 숨어서 사냥하죠. 코의 감지기로 근처의 먹이를 찾아냅니다. 스프링복이 나타납니다. 비단구렁이는 이빨로 먹이를 잡아채고는 또 다른 무기인 휘감기를 시작하죠. 스프링복이 숨을 내쉴 때마다 더 세게 조입니다. 구렁이의 조임이 강해질수록 스프링복의 숨이 잦아들게 되죠. 이렇게 먹이가 죽을 때까지 강하게 조릅니다. 이제 턱의 역할이 시작되죠. 비단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습니다. 먹이를 자르지도 않으며 머리부터 시작해 통째로 삼켜버리죠. 턱의 구조는 놀랍습니다. 양쪽 턱이 2개로 나뉘어 네 부분으로 움직이죠. 네 부분 모두 힘줄과 인대로 두개골에 연결돼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입보다 3배나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는 것이죠.
이빨이 안쪽으로 향해 있어 먹이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유연한 턱구조 덕분에 비단구렁이는 쉽게 큰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빨래판 같은 근육이 먹이를 뱃속에서 움직이며 강한 산으로 뼈까지 녹여버립니다. 이제 기록에 남을 만한 긴 소화기간이 남았죠. 앞으로 1년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겁니다. 강한 턱의 또 다른 주인공은 좀 더 자주 먹습니다. 막강한 악어입니다. 오대륙의 따스한 물속에서 사는 이들은 매우 끔찍한 이빨 구조를 갖고 있죠. 이 끔찍한 이빨 덕분에 치명적인 포식자로 불립니다. 나이라고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파충류로 이곳 강에서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몸은 5m 이상 자라며 무게도 900kg 이상이죠. 악어들은 세계 최고의 무는 힘을 자랑하는데 제곱센티미터당 351kg에 달합니다. 그 힘으로 먹이를 잡아 물속으로 끌어당겨서 익사시키는 것이죠. 악어에겐 최대 68개의 이빨이 있는데 날카로움을 유지하도록 계속 대체됩니다. 악어의 턱은 씹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체를 물고 몸을 회전해 먹이를 조각내죠. 이주 습성에 이끌린 영양들이 죽음의 행로에 들어섭니다. 배고픈 악어 무리가 영양의 운명을 결정하죠. 악어들은 함께 시체를 조각내어 나눠 먹습니다. 공격 중에 쓰이지 않는 무기들도 있습니다. 공격 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죠. 전시실의 천조각처럼 위장술은 다양한 색과 무늬로 나타납니다. 비늘이나 피부, 털까지 말이죠. 많은 동물들이 자연스러운 위장술을 개발해 천적을 피하거나 자신의 먹이를 찾을 때 사용합니다. 똑똑한 포식자들은 이 무기로 매복해 먹이를 공격하죠. 카멜레온은 공격과 수비 양쪽에 위장술을 사용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는 연약해서 뱀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죠. 자신을 보호할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본능으로 몸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가늘고 납작한 몸으로 몸 색깔을 주변 환경에 맞추는데 포식자들은 이들을 잎이나 나뭇가지로 생각하게 되죠. 위장술은 움직일 때도 사용합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행동은 흔들리는 잎처럼 보여 포식자나 자신의 먹이로부터 모습을 감출 수 있죠. 두 눈은 먹이를 향해 180도로 각자 움직이며 조준을 마치면 공격합니다. 위장술은 여러 무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카멜레온의 혀는 또 다른 감춰진 무기죠. 성체 카멜레온들은 몸 길이 68cm까지 자라며 혀는 몸 길이의 1.5배까지 자랍니다. 손잡이처럼 생긴 혀의 끝은 점액으로 덮여 있죠. 공격 속도는 보기보다 훨씬 빠른데 약 3만 분의 1초입니다. 여기 바다에 훌륭한 위장술로 무장한 또 다른 포식자가 있습니다. 갑오징어입니다. 이 위장술의 대가는 몸의 색깔을 계속 진동시키죠.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갑오징어는 몸 전체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종에서 가장 큰 것은 호주 자이언트 갑오징어입니다. 최대 몸 길이 50cm에 가끔 몸무게 5kg이 넘는 녀석들도 있죠. 놀라운 위장술 덕분에 갑오징어는 먹이 바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갑오징어가 최고의 무기를 준비하죠. 빨판이 달린 두 개의 촉수로 먹이를 잡아 개 껍질을 뭉갤 정도로 날카로운 부리 안으로 보냅니다. 촉수는 순식간에 발사되죠. 단번에 사냥이 끝납니다. 어떤 무기들은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반면에 드러내놓고 휘두르는 무기들도 있습니다. 발톱이죠. 잡은 후 움켜쥐며 핥히고 찌릅니다. 먹이를 파낼 때 유용하며 집에 가져갈 때도 마찬가지죠. 사냥하는 포유동물들에게 발톱은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큰 고양이들에겐 더욱 중요하죠. 사자의 발톱은 면도날과 같습니다. 날카롭지만 집어넣어 오물일 수도 있죠.
사자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발톱을 오므려 아껴둡니다. 발톱은 먹이를 쓰러뜨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자들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톱은 7.5cm까지 자라는데 무뎌지면 바깥 발톱은 빠지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죠. 대부분 발톱은 오르거나 파거나 잡는 데 사용되지만 그 외의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권총새우는 사람 손가락보다도 작지만 상당한 명사수죠. 두 개 발톱 중에 하나가 권총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목표는 다른 새우들입니다. 먹이를 조준하면 발톱이 벌어집니다. 다치는 속도가 무척 빨라 시속 100km의 거품 총알이 발사되죠. 거품이 터지면서 먹이를 기절시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끝나는 사냥이죠. 바다에서 가장 빠른 총입니다. 권총새우는 자연의 많은 총잡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다른 명사수들을 만나봅니다. 먹이와 뒤엉켜 싸우다 다치는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원거리 전투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역 너머의 사냥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도 있죠. 이 중에 자신의 탄환 전체를 발사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천천히 걷던 중에 뭔가가 이 벨벳벌레의 관심을 끕니다. 이 방아벌레들의 녹색빛 때문은 아닙니다. 벨벳벌레들은 거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대신 움직임에 의한 기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방법으로 먹이를 찾죠. 벨벳벌레는 딱정벌레들을 좋아합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에 먹이는 이들을 눈치채지 못하죠. 벨벳벌레가 사격 준비를 합니다. 두 개의 권총이 끈적거리는 밧줄을 최대 30cm까지 뿜어냅니다. 빠르게 마르는 이 총알로 먹이를 마비시키려 하죠. 매우 끈적거리는 물질입니다. 벨벳벌레는 숨겨진 또 다른 무기를 휘두르는데 턱에 있는 칼로 먹이의 몸을 꿰뚫고 침을 주입해 녹입니다. 딱정벌레 밀크쉐이크가 되는 거죠. 아시아와 호주 열대림을 누비는 한 사수도 불쌍한 딱정벌레를 노립니다. 아처피쉬입니다. 물 밖의 먹이를 사냥하는 극소수 수중 포식자 중에 하나죠.
혀로 튜브 모양을 만들고 아가미 덮개를 조입니다. 입의 뿌리에서 물줄기가 발사되죠. 벌레가 나무를 붙잡는 힘의 10배에 달하는 총알입니다. 생존의 극한 상황에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방법에서 같이 쓰이는 무기가 있죠. 발입니다. 캥거루는 채식주의자지만 암컷에게 구애야 할 때는 매우 경쟁적으로 변합니다. 서로 싸움에 들어가면 두 발이 이들의 무기가 되죠. 매우 잘 발달된 뒷다리와 거대한 발로 한 번에 멀리까지 뛸 수 있습니다. 호주의 광활한 오지를 쉽게 뛰어다니며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입니다. 이 놀라운 속도의 동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짝이죠. 교믹이 며칠 동안 큰 수컷 캥거루는 암컷을 쫓아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죠. 암컷을 원하는 수컷 캥거루들이 많기에 싸움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의 무기가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주먹을 날리며 시작했다가 전면전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한 권투가 아닌 무술에 가깝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상대방을 앞발로 잡고 큰 발톱이 달린 뒷다리로 재빨리 걷어차는 것입니다. 이 뒷다리에 맞으면 뼈가 부서지거나 내장이 쏟아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주심이 이들을 갈라놓죠. 다음 세대가 재미로 권투를 하는 건 말릴 필요가 없겠죠. 자연 세계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조약이나 평화회담도 없이 오직 끝없는 무기 경쟁만 있죠. 대량 살상 무기들은 수백만 년간 개발됐습니다. 이곳 대자연에서는 모두가 전투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죠.